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혹시 어떤 장소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불안해지거나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반대로 어떤 환경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없던 활력까지 샘솟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어째서 어떤 공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신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걸까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머무는 환경, 즉 외부 세계와 우리 내면의 공간 모두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심지어 뇌 구조까지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어떤 심리적 공간들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공간들은 소리 없이 우리의 개성을 해체하고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며 우리의 정신을 무력감의 굴레 속에 가두어 버린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칼 융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7가지 심리적 환경에 대해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풍경, 생각의 감옥, 비교의 경기장, 그리고 가면을 쓰고 연기해야만 하는 무대와 같은 정신적 공간들입니다. 이 공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위험한 환경들을 인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칼 융이 제시한 개성화 과정, 즉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아리의 방입니다. 융은 가장 파괴적인 환경 중 하나로 집단적 빙의를 꼽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독립적인 생각이 집단의 의견 속에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메아리 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모든 의견이 나의 생각과 똑같이 들려옵니다. 내 편견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그것이 마치 세상의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융은 자신의 신념과 두려움을 확인해주는 사람들로만 주변을 채운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편협한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2020년 네이처 인간행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편견은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증거나 반대 의견에 대한 수용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UCLA의 뇌과학자 매튜 리버만은 지적인 도전이 없을 경우 뇌의 분석 회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메아리 방은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안락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의 대가는 처참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점점 쪼그라들고 개성은 약해지며 결국 집단에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의 폭이 좁아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환경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두 번째, 비교의 경기장입니다. 비교의 경기장은 자존감이 끝없는 경쟁의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융은 다른 누군가가 더 큰 성취를 이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성공을 전혀 기뻐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남들보다 우월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입시 경쟁에서부터 취업, 승진, 그리고 SNS 속 화려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저울질하며 살아갑니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심리학자 레이첼 칼로제로의 연구는 습관적인 비교가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삶에 대한 불만족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 뇌에서는 고통과 자기 비판에 관련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융은 이를 팽창과 수축의 순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잠깐의 우월감을 맛본 뒤 더 깊은 열등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의 반복인 것이죠. 비교의 경기장 안에서 우리는 자기 본연의 가치와 멀어집니다. 인생은 결승선 없는 경주가 되고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끊임없는 비교와 측정은 결국 우리를 또 다른 함정으로 몰아넣습니다. 세 번째, 가면의 연극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 즉 진정성이 벌을 받고 가면을 쓰는 행위가 보상을 받습니다. 융은 이를 페르소나와의 동일시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가면과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혼동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의 환자들은 직장이나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던 경험을 자주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힘든 티 내면 안 돼, 모임 분위기 망치면 안 되니까 그냥 웃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사회생활이라는 연극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얼굴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은 우리 내면에 혹독한 비평가를 만들어내고 만성적인 정신적 탈진 상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연극 무대가 사회적인 인정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진정한 자아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사회적 성공이 실제로는 텅 빈 심리적 공허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연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힘겨워질 때 사람들은 종종 침묵의 공간으로 후퇴합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못지않게 파괴적인 공간으로 말이죠. 네 번째, 침묵으로 고통받는 공간입니다. 융의 환자들 중 상당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려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런 가정은 매우 평온하고 화목해 보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강조하는 가와만 사성의 표본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의 이면에는 소리 없는 고통이 흐릅니다. 진짜 욕구는 무시되고 감정은 억압되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로 치부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말로 모든 갈등의 싹을 잘라버립니다. 애착이론의 권위자인 수 존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서적 방임은 관계가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사람들을 불안하고 단절된 상태로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문화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화병의 근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침묵이 평화가 아니라 억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땅속 깊이 묻어버린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울, 불안, 혹은 정체 모를 공허함이라는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침묵의 고통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은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싸우지 않으니 모든 것이 괜찮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곳에는 진정한 친밀감과 교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더 이상 고통을 감출 수 없게 될 때
많은 이들은 정반대의 극단, 즉 혼돈 속으로 돌진합니다. 5번째, 혼돈의 폭풍입니다. 융은 또 다른 파괴적인 공간으로 정신적 파편화를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를 오늘날 혼돈의 폭풍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끊임없는 자극과 산만함으로 가득 찬 환경입니다. 자극은 결코 멈추지 않고 아주 잠시의 고요함조차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과거 융의 환자들은 신문, 사교 모임, 혹은 끝없는 일거리로 자신의 모든 순간을 채웠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침묵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과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속에서 이 환경은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는 잠시라도 멈춰있는 것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UCSF의 뇌과학자 아담 가잘리는 만성적인 과잉 자극이 기억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손상시키고 뇌를 충동적으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융은 이를 생산성의 환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미 없는 활동, 지혜 없는 지식의 축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폭풍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조용한 순간이 찾아오면 불편함과 불안감이 엄습하고 우리는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더 큰 소음과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융은 통찰이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요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는 훨씬 더 어두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6번째, 자기 포기의 방입니다. 자기 포기의 방은 가장 교활하고 은밀하게 우리를 파괴하는 환경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것, 내면의 직감을 무시하는 것,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곳에 계속 남아있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우리 인생 전체가 진정한 나로서의 삶이 아닌 타인의 인정과 기대를 기반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착한 딸, 성실한 직원, 희생적인 부모라는 역할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정작 나는 사라져버립니다.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 베셀반데어 콜크는 반복적인 자기 배신이 우리를 자신의 신체 신호로부터 단절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영혼의 상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신비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가 의무와 기대라는 두터운 퇴적물 아래에 생매장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는 종종 이러한 자기 포기를 책임감 혹은 이타심이라는 이름으로 칭송하고 보상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심오한 공허함, 피상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마치 자동 조종장치로 살아가는 듯한 간주의 뿐입니다. 융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진정성을 되찾는 것이 이 방에서 탈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환경으로 넘어가기 전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를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함께 길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려 깊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그림자의 지하실입니다. 융이 묘사한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환경은 바로 그림자 지하실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부정하고 외면하는 모든 것들이 갇혀있는 어두운 금고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분노, 수치심, 슬픔, 그리고 금기된 욕망들을 묻어버립니다. 억압하는 것이 곧 통제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융은 그 정반대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숨겨진 것은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트라우마 연구가인 피터 레비는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신경계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불안, 타인에 대한 투사, 혹은 파괴적인 습관의 형태로 불쑥불쑥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에 의한 빙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거부했던 자신의 일부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 우리의 삶을 멋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지하실의 위험은 고통을 묻어버리면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착각에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동시에 이 그림자를 위대한 변화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창의성, 공감 능력, 그리고 강인함이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할 때 억눌렸던 분노는 용기가 되고 수치심은 연민이 되며 두려움은 지혜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지하실은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을 파괴하지만 용기 내어 직면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힘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의 파괴적인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융은 그 해방의 길이 개성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개성화란 평생에 걸쳐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여정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갇혀 있는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의식적인 철수입니다. 나를 고갈시키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입니다. 진정한 나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환경을 스스로 구축하고 나의 그림자를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환경들은 너무나도 유혹적이기 때문입니다. 메아리방은 소속감을, 비교는 동기부여를, 가면 연극은 인정을, 침묵은 갈등 회피를, 혼돈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를, 자기 포기는 칭찬을, 그리고 그림자는 수치심을 숨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힘이란 안락함 대신 진정성을, 습관 대신 의식적인 삶을 선택하는 데서 나온다고 역설했습니다. 융의 통찰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 7가지 심리적 환경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메아리방은 생각을 위축시키고 비교의 경기장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가면의 연극장은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침묵의 고통은 욕구를 묻어버립니다. 혼돈의 폭풍은 정신을 파편화하고 자기 포기는 영혼을 텅 비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지하실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두어 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환경들을 마주칠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도전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걸어나올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융은 한 사람의 개성화 과정이 단지 그 개인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통찰을 줄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더 깊은 성찰과 지혜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여정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